정수는 벽에 등을 대고 섰고 칼을 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엘리, 보고 싶다. 아니, 오지 마. 위험하니까. 바로 그 순간 척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엘리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칼을 빼앗고 10초 만에 4명을 제압했습니다. 정수를 끌어안은 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솜브라의 이야기. 한강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사랑과 정의의 전쟁.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저녁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강변은 하루의 피로를 풀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죠. 잠원 한강 수영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면서 물 위로 오렌지빛 노을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수면 위에 반사된 빛은 마치 황금빛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엘리 킴은 수영장 레인을 따라 천천히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자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1세대였죠. 엘리는 전형적인 한국 미인형 얼굴을 가졌습니다. 오똑한 코, 또렷한 눈매, 그리고 단아한 인상. 하지만 입을 열면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고 그 발음 때문에 묘하게 이국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서도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 상담을 담당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명함에는 미안 무역 컨설팅이라는 회사명과 과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중앙정보국 특수활동센터 소속 특수작전단 요원입니다. 정확히는 대테러 및 암살, 요인 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엘리는 전설이었습니다. 남미에서 그녀의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그녀가 투입된 곳마다 마약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카르텔 조직원들은 그녀를 솜브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볼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존재. 엘리는 10년 동안 남미에서 활동하며 수십 개의 마약 조직을 와해시켰습니다. 그 공로로 본부는 엘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파견.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임무였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동아시아 불법 자금 흐름 추적. 남미에 비하면 휴식 같은 임무였습니다. 한국 파견 6개월 차. 170cm의 늘씬한 체격, 정제된 말투, 그리고 침착한 눈빛. 그녀는 매일 수영으로 몸을 풀고 필라테스로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체력은 생존의 기본이니까요. 물속에서 팔을 젓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훈련받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0m를 왕복하며 그녀는 오늘 하루를 복귀합니다. 오전 회의, 점심 미팅, 오후 보고서 작성.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뒤에는 항상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나온 엘리는 한강 수영장 옆 라면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줄이 꽤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편안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며 뛰어놀고 어른들은 하루 일과를 나누며 담소를 나눕니다. 엘리는 순서를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습관이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남미에서는 늘 경계해야 했습니다. 카페 한 잔 마시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드디어 엘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라면을 주문하고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물이 끓기를 기다립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에 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면이 잘 익지 않는 것 같았고 계란을 넣는 타이밍도 헷갈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라면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남미에서는 임무만 수행했고 미국에서는 주로 훈련과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즐겨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냄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란은 1분 뒤에 넣으셔야 해요. 지금 넣으시면 터져버립니다. 엘리가 고개를 돌리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편안한 옷차림, 청바지에 면 티셔츠, 그리고 낡은 운동화. 그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다가와 조리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불 조절하는 법, 계란 넣는 타이밍, 스프를 넣는 순서까지, 심지어 면을 젓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는 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라면을 완성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냄비를 보며 엘리는 웃음이 났습니다. 남미 최악의 카르텔 보스들을 제거했던 자신이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했다니 말이죠. 처음 드셔보세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와서요. 한국 라면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유창한 영어 악센트가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그럼 제대로 알려드려야죠. 저는 정수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엘리예요. 엘리 킴. 무역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전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커피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커피에 대한 열정과 함께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원두 볶는 이야기, 추출 온도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 손님들과의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엘리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미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언제 매복을 당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라면을 먹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 야경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라면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을지로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노래방 기계로 90년대 발라드를 부르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래된 LP 레코드의 따뜻한 잡음, 카세트 테이프를 되감던 시절,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뽑던 자판기 이야기까지. 엘리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이런 한국 문화가 신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정수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한강변을 걷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엘리에게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골목길 사이의 작은 빵집, 오래된 재즈바, 새벽에 문을 여는 국밥집. 엘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정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암살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정수 역시 엘리의 존재가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카페 운영 속에서
엘리는 신선한 바람 같았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시각, 다른 경험. 엘리와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정수의 카페 단골 손님들과 몇몇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정수의 아버지는 재벌 2세인 이태연의 전담 운전기사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과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엘리는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엘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수 잘 부탁합니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엘리는 정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카페 일을 돕기도 하고 주말에는 한강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엘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긴 내가 지켜야 할 집입니다. 어떤 임무보다 중요한. 남미에서 10년 동안 마약 조직과 싸우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였지만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그게 엘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엘리와 정수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수는 카페로 출근하고 엘리는 회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중앙정보국 한국 지부에 출근해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동아시아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한강을 걷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성실하게 이태연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곤 했죠. 그날도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아들 내외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엘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엘리는 본능적으로 깼습니다. 남미에서 10년을 보내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정수 씨 보호자십니까? 한강대교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철민 씨 현장에서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엘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정수가 깼습니다. 엘리의 표정을 보고 정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을요.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대교 위는 경찰 차량과 구급차의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난간이 부서져 있었고 아래 강물은 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음주 측정은 아직 안 나왔지만 사고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과속이나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거의 안 드십니다. 운전할 때는 절대 안 드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셨어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조사는 해봐야죠.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파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차량도 심하게 손상되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수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운전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엘리는 현장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훈련받은 눈으로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난간에 남은 충돌 흔적의 각도, 브레이크 자국의 길이, 그리고 주변에 흩어진 차량 파편들.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폐쇄회로 영상은 확보하셨나요? 그쪽은 사각지대입니다. 카메라가 없어요. 목격자는요? 새벽 시간이라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남미에서 카르텔들이 증거를 없앤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엘리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을 복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표정이 어두워지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정수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찾아가 자료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는지, 주변 건물의 폐쇄회로 영상은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미적거리기만 했습니다. 목격자요? 새벽 시간이라 없었습니다. 폐쇄회로도 그쪽 구간은 사각지대고요. 블랙박스만 있었으면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럼 차량 정비 기록이라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기 점검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자 담당 형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엘리는 정수의 곁에서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라면 이렇게까지 조사가 지연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의 태도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조사, 회피하는 답변, 그리고 미적거리는 태도. 남미에서 카르텔과 연결된 부패 경찰들을 많이 봤던 엘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날 아버지가 다녀온 장소들을 추적했습니다.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이틀 전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들이 차량을 만지는 걸 목격했다고 동료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검은색 SUV 한 대가 계속 따라붙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경찰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수는 검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그런 정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자신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엘리는 중앙정보국 데이터베이스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이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재벌 2세, 물류 계열사 대표, 그리고 몇 가지 의심스러운 국제거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남미 페이퍼 컴퍼니와의 연결고리도 보였습니다. 엘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미 냄새가 나. 한 달 뒤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는 기대에 부풀어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타살로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정황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님, 제가 제출한 목격자 진술이랑 차량 추적 기록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유감입니다만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정수는 무너졌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시스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언론사의 탐사보도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담당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검토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죠. 만남 장소는 한강이었습니다. 정수는 희망을 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취재진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4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정수는 골목으로, 계단으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가까스로 그들을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캐지 마. 가족이 다친다. 엘리는 정수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다 한통 속인 것 같아. 엘리는 정수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엘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남미에서 마약 카르텔을 소탕할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라 솜브라, 그림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협박 문자를 받은 이후 정수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가는 낯선 남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카페 안을 들여다보다가 정수와 눈이 마주치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집요한 위협이었습니다. 엘리는 정수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카페 일을 하다가도 문만 열리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는 정수를 설득했습니다. 잠시 쉬자.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끝이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엘리는 밤마다 중앙정보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연의 거래 내역, 물류 계열사의 수출입 기록,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의 연결고리. 부산항을 통한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거래처 중 상당수가 콜롬비아, 멕시코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엘리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 패턴은 남미 카르텔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방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남미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수십 개 무너뜨렸으니까요. 엘리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벌 비리가 아니야. 남미 카르텔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엘리는 상부에 보고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적인 일에 조직의 자원을 사용하는 건 원칙 위반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내 정치 사안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는 갈등했습니다. 특수작전단 요원으로서의 의무와 아내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수는 하루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곧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내는데 말입니다. 엘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려는 순간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엘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엘리는 뒷골목을 이용해 카페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남미에서 익힌 습관이었죠. 카페 뒷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 경고했잖아. 더 이상 캐지 말라고. 그런데 왜 안 들어? 엘리는 뒷문 손잡이를 조용히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4명의 남자가 카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열장이 깨지고 커피 원두병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정수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치명적으로 라 솜브라의 눈빛이었습니다. 남미 카르텔들이 공포에 떨었던 그 눈빛. 엘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칼을 든 남자가 정수를 향해 팔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척!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엘리가 뒤에서 남자의 팔을 잡아 비튼 겁니다.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엘리의 손날이 남자의 목을 쳤습니다. 정확히 경동맥 부근.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엘리는 재빠르게 칼을 주워 역수로 쥐었습니다. 2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엘리는 몸을 낮게 숙이며 피했습니다. 동시에 남자의 무릎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엘리는 남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며 바닥에 눕혔습니다. 슬리퍼 홀드.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남자는 몇 초 만에 기절했습니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엘리는 칼을 던졌습니다. 정확히 한 남자의 허벅지에 꽂혔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였습니다. 살상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엘리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엘리는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며 남자의 팔을 등 뒤로 비틀었습니다. 관절기였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엘리는 남자의 뒤통수를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4명의 남자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의식을 잃었고, 한 명은 허벅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나머지 2명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천천히 돌아서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다가가 정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엘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수는 엘리의 품에 안긴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정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켜줄게. 엘리는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의 비상청소팀이었습니다. 청소 부탁해. 강남 로스터리 카페. 4명.
한 명 부상. 짧은 통화였습니다. 10분 뒤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내려 묵묵히 네 명을 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남미에서 수없이 해왔습니다. 카페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흩어진 원두, 넘어진 의자들. 엘리와 정수는 밤새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계속 엘리를 바라봤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정수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엘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당신 편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 아버지 일을 제대로 파헤칠 거야. 어떻게? 내 방식으로. 정수는 엘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누구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그녀가 자신의 아내이고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중앙정보국 한국사무소의 원칙, 사적 개입 금지를 넘기로, 본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움직이기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기로, 남미에서 10년 동안 마약 카르텔과 싸우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규칙을 어겨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단순한 재벌 비리가 아니라 훨씬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남미 카르텔의 냄새가 났습니다. 자금 세탁의 냄새. 한국의 재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 해외 범죄 조직과 맞물려 있다는 냄새. 라 손브라가 다시 깨어나야 할 때였습니다. 엘리는 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준비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그날 이후 엘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무역 컨설턴트로 일했지만 밤이 되면 라 손브라가 되었습니다. 정수의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90년대 스타일의 다이어리였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날씨, 출퇴근 시간, 가족 생각.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는 달랐습니다. 태연 도련님은 웃지 않는다. 사람을 숫자로 본다. 오늘도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다. 외국인 같았다. 스페인어를 쓰는 것 같았다. 말은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엘리는 스페인어라는 단어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미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검은색 SUV가 사흘째 따라붙는다. 회사차가 아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지만 렌터카였다. 지하 주차장에서 도련님 차 밑을 만지는 사람들을 봤다. 정비 기사가 아니었다. 물어보려다 그냥 지나쳤다. 괜한 의심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불안하다. 엘리는 일기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뭔가를 눈치챘던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재벌가의 운전기사라는 위치, 30년을 일하며 쌓아온 생계. 함부로 의심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는 정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경찰이나 검찰 말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박만수 아저씨.
을지로에서 다방을 운영하시는데 예전에 강력계 형사셨어요. 아버지랑 오래 알고 지내셨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을지로의 작은 다방을 찾았습니다. 간판도 낡고 내부도 오래되었지만 커피 향은 진했습니다. 박만수는 6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정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수 아니냐? 아버지 일은 정말 안 됐다. 장례식에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정수는 박만수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형식적인 조사, 검찰의 불기소 처분, 언론의 배신, 그리고 조직폭력배의 습격까지. 박만수는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뭔가 이상했거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 안 하시더라. 아저씨, 혹시 이태연이란 사람에 대해 아세요? 박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태연,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아버지가 그 사람 운전기사셨어요. 박만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수야, 그 사람은 위험해. 90년대 IMF 때부터 수상한 소문이 많았어. 물류 계열사를 운영하는데 부산항 자유무역지대를 통해서 이상한 물건들이 오간다는 얘기가 있었지. 컨테이너 봉인 스위치, 세관 서류 조작, 그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들, 특히 남미 쪽 사람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소문도 있었어. 엘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로로 돈이 움직이는지,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박만수는 엘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평범한 사람 같지 않은데. 정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칠 사람입니다. 박만수는 엘리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수십 년 형사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위험한 사람이다. 하지만 적이 아니라 아군이다. 알겠어. 도와주지. 하지만 조심해. 이 일은 생각보다 깊어. 박만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노조 법률가 이은경. 그녀는 이태연의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노조위원장 실종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와 정수는 이은경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실종된 지 석 달째예요. 경찰은 가출로 처리했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아요. 실종 전날 위원장은 회사의 불법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장부요? 네. 가짜 임가공 수출 장부예요. 실제로는 물건이 오가지 않는데 서류상으로만 수출입을 한 거죠. 자금 세탁이에요. 이은경은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엘리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인의 페이퍼 컴퍼니, 멕시코시티의 유령 회사, 홍콩의 금융 중개업체, 그리고 부산항을 거쳐 내륙으로 운송되는 경로까지 모든 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데인 카르텔, 시나로아 카르텔이 사용하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파괴했으니까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노조위원장이 사라지기 전에 저한테 보낸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엘리는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엘리는 중앙정보국의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남미 카르텔 관련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메데인 카르텔의 최근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태연의 물류회사가 카르텔의 아시아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태연과 연결된 인물들을 추적했습니다. 담당 검사와 이태연은 같은 대학 동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졸업 후에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태연의 자선재단 이사 명단에는 여러 검찰 간부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대 언론사의 부국장이 이태연 회사의 사회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벌, 검찰, 언론. 그리고 그 뒤에는 남미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죽어야 했는지. 시아버지는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를 목격했고, 그래서 제거된 겁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 엘리는 정수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남미 카르텔 이야기, 자금 세탁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의 권력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수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다 적인데. 심지어 외국 범죄 조직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엘리는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이들보다 더 큰 힘을 빌릴 거야. 미국 재무부, 국제자금세탁 추적부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가능해? 남미에서 10년 동안 카르텔과 싸웠어. 이런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게 내 일이었어. 엘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조금 드러냈습니다. 난 그냥 무역 컨설턴트가 아니야. 미국 정부 소속이야. 그리고 이런 일을 처리하는 전문가야. 정수는 엘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보여준 그 믿을 수 없는 전투 능력, 차갑고 냉정한 판단력,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전문성. 정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더 위험할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는 밤마다 이태연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부산항 야적장, 홍콩행 화물선, 그리고 비밀 계좌의 흐름까지. 남미에서 익힌 추적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통신 감청, 금융거래 추적. 조금씩 퍼즐이 맞춰져 갔습니다. 이태연은 매달 부산항을 방문했습니다. 특정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특정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홍콩의 계좌로 거액이 이동했습니다. 엘리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습니다. 엘리가 움직일수록 적들도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엘리는 중앙정보국 한국 지부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연락도 무시했습니다. 모든 걸 혼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미에서도 종종 그랬습니다. 단독작전.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만으로 움직이는 것. 라 손브라는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엘리의 휴대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즉시 복귀. 부지부장 로엘. 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킨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엘리는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이태원의 한 빌딩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회사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지부장 로엘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로엘은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베테랑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엘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앉아, 킴. 엘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로엘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엘리의 최근 활동 기록이었습니다. 부산항 야적장 방문, 노조 법률가 접촉, 퇴직 형사와의 만남, 그리고 강남 카페에서의 충돌 사건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뭐 하는 거야? 엘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 로엘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재벌 비리 조사가 개인적인 일이야? 청소팀까지 동원하고 넌 지금 조직의 원칙을 어기고 있어. 사적 개입 금지, 그거 몰라?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남미 카르텔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메데인 카르텔이요. 자금 세탁 라인이 부산항을 통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범죄 조직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엘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내 임무야? 넌 북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야. 남미 카르텔은 남미 팀이 알아서 해. 한국 내 범죄 조직은 한국 경찰이 알아서 해. 하지만 한국 경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찰도 언론도 다 매수되어 있어요. 권력층 전체가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국 문제야.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로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킴,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남편 아버지가 죽었다고 복수하려는 거야? 넌 나 손브라야. 남미에서 전설이었어. 그런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엘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자금 세탁 장부, 카르텔과의 거래 기록, 그리고 살인 증거까지 미국 재무부에 넘기면 안 돼. 로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부는 철수를 원해. 한국 내 정치 사안에 개입하면 내 커버는 끝이야.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한미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넌 즉시 미국으로 돌아가. 이건 명령이야. 안 됩니다. 명령이야, 킴. 라 손브라였던 내가 이렇게 명령 불복종을 할 줄은 몰랐네. 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남미에서 카르텔과 싸웠습니다.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카르텔이 여기 제 남편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이건 제 전쟁입니다. 그럼 넌 더 이상 우리 요원이 아니야. 엘리는 로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엘리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조직을 잃었습니다. 백업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남미에서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혼자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조회계 담당 내부 고발자가 엘리와 접촉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태원 회사의 비자금 조성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1명. 엘리는 뉴스를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노조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는 또다시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발표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엘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 때문에, 엘리가 접촉했기 때문에, 남미에서 임무 수행 중 동료를 잃었을 때의 그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무력감. 그들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움직임, 통화 내역, 만나는 사람들까지. 엘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직의 지원 없이 혼자서 거대한 네트워크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미국계 산업 스파이 의혹 여성, 국내 기업 기밀 유출 정황 포착, 전직 중앙정보국 요원으로 추정. 기사에는 흐릿한 폐쇄회로 영상 캡처 사진이 실렸습니다. 엘리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부산항 야적장 근처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기사는 엘리가 미국 정부 요원으로 의심되며 한국 기업의 기밀을 빼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남미에서 활동한 암살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간첩 아니야? 암살자를 한국에 들여놨다고? 추방해야 한다. 남편도 공범 아닐까? 여론은 순식간에 엘리를 향했습니다. 엘리는 프레임에 걸린 겁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의 과거를 파헤쳤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사과에서 엘리를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엘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조직의 지원도 없고 여론도 적대적이고 경찰까지 움직이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정수에게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앞에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암살자 가족 나와라. 간첩을 추방하라. 피켓을 들고 소리치는 사람들.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카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와 정수는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당신까지, 당신의 과거까지 들춰지고. 아니야. 엘리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었어. 후회하지 않아. 남미에서 10년 동안 싸웠어. 이 정도 압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당신은 조직에서도 잘렸고 경찰도 당신을 조사하려 하고. 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은 너무 강력했고 엘리는 너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남미에서도 이렇게 막막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조직의 백업이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수가 받으려 하자 엘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정수 씨죠? 만나고 싶습니다. 인천 내양 47번 컨테이너. 혼자 오세요. 안 오시면 부인이 진짜 간첩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겐 증거가 충분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와 엘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명백한 함정.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수가 일어서려 하자 엘리가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그들은 당신을 죽일 거야. 가야 해. 이대로는 끝이 안 나. 당신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 그럼 같이 가자. 혼자 오라고 했어. 엘리는 정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지킬게. 남미에서 10년 동안 살아남았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엘리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쪽지 하나만 남기고 당신을 더 이상 위험하게 할 수 없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싸웠어. 이제 내 차례야. 사랑해. 엘리가 쪽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위치 추적 신호는 인천 내항이었습니다. 엘리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 솜브라의 눈빛, 남미 카르텔들이 공포에 떨었던 그 눈빛. 엘리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숨쉬며 살아남은 이유를 보여주지. 엘리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인천 내항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적들이 원하는 겁니다. 남미에서 10년 동안 배운 게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죽습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엘리는 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엘리 씨, 뉴스 봤어요. 괜찮아요?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정수가 납치됐습니다. 인천 내항으로 끌려갔어요. 전화 너머로 박만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어요. 그쪽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시아버지 차에 블랙박스. 정말 복구 불가능한가요? 박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정비소 사장이 몰래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보조 블랙박스? 강철민 씨 차에 2개가 달려 있었대요. 하나는 경찰이 가져갔고 하나는 정비소 사장이 숨겼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죠. 엘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제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지금 당장 만나요. 을지로 다방으로 갑니다. 30분 뒤 엘리는 을지로 다방에 도착했습니다. 박만수는 작은 USB 메모리를 건넸습니다. 엘리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강대교 진입 직전 시아버지의 차량 뒤에서 검은색 SUV가 다가왔습니다.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이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차는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급가속이 되면서 차는 난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량 제어 시스템이 해킹당한 겁니다. 남미 카르텔이 자주 사용하던 수법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에서 엘리는 뒤따라오던 SUV의 번호판을 확대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엘리는 즉시 중앙정보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아직 계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로엘이 막지 않은 겁니다. 번호판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이태원의 보안 계열사였습니다. 증거예요. 엘리가 속삭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건가요? 전부 끝낼 겁니다. 오늘 밤 엘리는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해서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해외 계정,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은경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 엘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엘리는 남미 작전 때 사용하던 비밀 채널을 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직접 연결되는 핀 전송 계좌였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루트였습니다. 솜브라의 특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남미에서 쌓은 신뢰였습니다.
엘리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부산 마이너스 콜롬비아 라우팅의 달러 세탁 라인 확인. 메데인 카르텔 연계. 한국 내 정치 로비 의심. 타깃 H그룹 물류 및 보안 계열사. 연루자 검찰 간부 다수. 언론사 임원. 살인 증거 포함. 증거 첨부. 긴급 조치 요청. 발신자라 손부라. 엘리는 이태원 회사의 가짜 수출입 장부,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 카르텔과의 거래 기록, 그리고 시아버지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 금융당국도 따라 움직일 겁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되면 이태원도 검찰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남미에서 수십 번 해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수를 구해야 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태원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벽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무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권총 2자루, 나이프 3개, 섬광탄, 연막탄, 그리고 방탄조끼, 남미에서 사용하던 장비들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씩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 전투화, 그리고 글러브.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무역 컨설턴트가 아니라 손브라가 서 있었습니다. 남미 카르텔들이 악몽처럼 두려워했던 그림자. 10년 동안 수백 명을 죽인 암살자. 엘리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출발하기 전 엘리는 정수가 좋아하던 시집을 꺼냈습니다. 낡은 시집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주 이 시집을 읽곤 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을 엘리도 외우고 있었습니다. 기다림도 사랑의 다른 이름. 정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는 시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수, 기다려.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엘리는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로엘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재무부 전송 내역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보고입니다. 저는 오늘 밤 작전을 수행합니다. 단독 작전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 강정수를 보호해 주세요. 남미에서 10년 동안 조직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번엔 제 가족을 위해 싸웁니다. 손브라. 메시지를 보내고 엘리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연락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엘리는 인천 내항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47번 컨테이너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항만 외곽 가장 어두운 구역이었습니다. 완벽한 매복 장소였습니다. 적들은 엘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카르텔 본거지를 혼자서 습격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림자는 잡을 수 없으니까요. 엘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엘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정수와 처음 만난 날, 한강라면, 노을, 그리고 계란 넣는 타이밍을 알려주던 다정한 목소리. 그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남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사랑, 지키고 싶은 무언가. 정수, 우리 다시 한강에 가자. 라면 먹으러. 이번엔 내가 타이머 볼게. 엘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밤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인천 내양의 불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납니다. 진실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엘리가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고. 남미에서 10년 동안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라 솜브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둠을 가릅니다. 인천 내양은 고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금빛 나트륨 가로등이 비에 젖은 컨테이너들을 비췄습니다. 거대한 철제 상자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미 카르텔 본거지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엘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인적이 없었습니다. 야적장 입구에는 경비 초소가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매수당했거나 협박당했을 겁니다. 엘리는 조용히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7번 컨테이너를 찾아야 했습니다. 권총을 허리춤에서 빼들었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했습니다. 익숙한 무게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걸 삼켰습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엘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남미에서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적의 본거지에 침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것.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5, 40, 45. 그리고 드디어 47번이 보였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엘리는 권총을 겨누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엘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5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안 계열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군대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눈에는 허술해 보였습니다. 남미 카르텔의 정예 킬러들에 비하면 아마추어였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엘리는 천천히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 하나가 다가와 엘리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나이프와 섬광탄을 빼앗았습니다. 엘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미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적을 안심시켜라. 그리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라. 들어가세요. 남자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엘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정수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 엘리가 달려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엘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엘리를 정수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엘리는 저항했지만 남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저항하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밧줄의 묶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결국 엘리도 묶였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태현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엘리 킴 씨. 아니, 라 솜브라라고 불러야 하나요? 엘리는 이태현을 노려봤습니다. 정수를 놔줘요. 원하는 건 나잖아요. 맞아요. 당신이 목표였죠. 남미에서 우리 동료들을 많이 죽였다면서요?
메데인 카르텔의 간부들이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림자, 볼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엘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놈이 없죠. 다 죽었으니까. 오만하시네요. 하지만 여긴 남미가 아니에요. 여긴 내 땅이고 내 규칙이 통하는 곳이에요. 뭘 알았다고 그래요? 시아버지가 뭘 봤는데요? 이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불운했어요. 봐서는 안 될 걸 봤죠. 지하 주차장에서 거래 장면을, 콜롬비아에서 온 우리 파트너들과의 만남을, 그리고 차에 장치를 설치하는 걸 목격했어요. 입을 다물 줄 알았는데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정수가 몸부림쳤습니다. 재갈을 벗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태연은 정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요, 정수 씨.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우선이에요. 연간 수천억 원이 움직이는 사업이요. 한 사람의 목숨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순 없었어요. 사업? 엘리가 비웃었습니다. 마약 자금 세탁을 사업이라고 부르네요. 남미에서 수백 명을 죽인 그 더러운 돈을. 세상은 원래 그래요. 법이라는 건 약자를 위한 거예요. 강자는 법을 만들죠. 당신도 알잖아요. 남미에서 10년 동안 법 없이 사람들을 죽였으면서 난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급제동 소리, 차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확성기 소리. 여긴 특수수사팀입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나오십시오. 이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엘리가 웃었습니다. 게임 오버예요. 미국 재무부에 모든 증거를 보냈어요. 국제공조 수사예요. 당신의 카르텔 친구들한테 배운 방법으로요. 이태연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와 정수만 남았습니다. 엘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밧줄을 비틀며 손목을 빼냈습니다. 남미에서 수없이 연습한 탈출 기술이었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자유로워진 엘리는 정수의 재갈을 풀었습니다. 엘리,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근데 저 사이렌은 내가 불렀어. 미국 재무부한테 모든 증거를 보냈거든. 블랙박스 영상, 자금 세탁 장부, 카르텔과의 거래 기록 전부. 국제공조 수사야. 밖에서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단발적인 소리였습니다. 경고 사격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 무기를 버려. 항복해. 엘리는 정수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엘리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밖에는 특수수사팀 차량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 검찰,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 요원들까지. 이태영과 그의 부하들은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로엘이었습니다. 그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메시지를 받고 움직인 겁니다. 결국 조직은 엘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엘은 엘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태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요? 장부? 그런 건 조작된 거예요. 로엘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 회사 차량이 강철민 씨 차를 들이받은 장면, 그리고 차량 해킹 흔적까지. 법의학 분석도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당신의 해외 계좌를 전부 동결했습니다. 메데인 카르텔과의 거래 기록도 확보했고요. 이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팀 요원들이 즉시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엘리와 정수는 컨테이너에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로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킴? 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메시지를 받고 본부에 긴급 보고했어. 재무부도 즉시 움직였고, 손브라의 요청이라니까 모두 귀를 기울이더라고. 10년 동안 쌓은 신뢰가 있으니까. 한국 특수수사팀이랑 합동작전을 펼쳤지. 이제 끝인가요? 이제 시작이야. 압수수색 시작했어. 이태원 회사, 검찰 간부들 집, 언론사 사무실까지 전부 뒤집을 거야. 메데인 카르텔과의 연결고리도 다 밝혀낼 거고. 엘리는 정수를 안았습니다. 정수도 엘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역 컨테이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수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실종됐던 노조위원장이 묶여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 내가 가진 장부. 진짜야. 증거야. 이은경이 달려왔습니다. 위원장님,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그리고 정의도. 이태연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엘리를 봤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남미에서 배운 말이 있어요. 플라타 오플로모. 은하냐 총알이냐. 당신은 총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선 정의가 통해요. 이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태연은 구속되었고 그와 연결된 검찰 간부 5명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사 부국장은 사회이사직에서 물러났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항 물류계열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비밀 장부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거래 내역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메데인 카르텔과 연결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국제공조수사는 남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벌과 검찰, 언론이 한통속이었다. 항만 자금 세탁망 전모 드러나 남미 카르텔과 연결된 국내 기업 10년 만에 밝혀진 조직적 범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정의를 외쳤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에 대한 간첩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한국의 부패를 밝혀낸 사람으로 재평가받았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언론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합의였습니다. 엘리는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브라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공은 문서의 여백 속에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로엘은 마지막으로 엘리를 만났습니다. 이태원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수의 카페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였습니다. 본부에서 결정이 났어. 어떤 결정이요? 넌 더 이상 현장 요원이 아니야. 하지만 불명예 제대가 아니야. 명예 제대야. 아니, 그보다 더 나아. 전설로 은퇴하는 거지.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로엘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우린 내가 뭘 했는지 안다. 10년 동안 남미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라 손부라는 전설이야. 그걸로 충분해.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린 기억할 거야. 본부에 내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거야. 엘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명예 훈장과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수표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이었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좋았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평범하게 살 거예요. 정말로. 남편 카페 돕고 한강 산책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런 평범한 삶. 로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킴. 자격이 있어. 넌 충분히 싸웠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참, 메데인 카르텔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더라. 라 손브라가 은퇴한다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 10년 동안 그들의 악몽이었으니까. 로엘이 떠나고 엘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태원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커피를 마시고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엘리도 이제 그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햇빛 아래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종됐던 노조위원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인사 절차와 안전 수칙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노조는 힘을 얻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은 노동자 무료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을지로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은경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법과 정의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엘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든 걸 바꾼 그 여성을. 박만수는 여전히 떠올리면서 을지로 다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사건에 관여하셨다면서요? 박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커피나 드세요. 옛날 형사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정수의 카페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첩 가족이라는 오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언론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사과문도 실렸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수의 용기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려 했던 아들, 그리고 그를 지킨 아내.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수는 카페 유리창에 작은 손글씨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퇴직자, 무료 커피 클래스 마이너스 다시 시작하는 법. 매주 토요일 오후 은퇴한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그들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원두 고르는 법, 로스팅하는 법, 추출하는 법. 하지만 진짜 가르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엘리와 정수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잠원 한강 수영장 옆 라면 조리되었습니다. 1년 반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수가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습니다. 엘리는 옆에서 타이머를 봤습니다. 1분이 지나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계란 지금. 정수가 계란을 넣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한강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렌지빛이 물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1년 반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알려줄 게 없네. 계란 타이밍도 완벽하게 알고 있지.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림. 기다림? 응. 기다림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잖아. 당신이 좋아하던 시구절. 난 10년 동안 남미에서 싸우면서 이런 순간을 기다렸어. 평화로운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라면을 먹는 이 순간을. 정수는 엘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돋이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니라 해돋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강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면에서 김이 올라갔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두 사람.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오래된 다방, 포장마차의 불빛,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는 전파사, 골목길 사이의 작은 카페들,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10년 동안 어둠을 걸었습니다. 남미에서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라 솜브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모두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라 솜브라는 사라졌어. 이제 난 그냥 엘리 킴이야. 정수의 아내. 카페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놓을 꽃을 샀습니다. 흰 국화였습니다. 정수는 꽃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는 정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박만수도 왔고 이은경도 왔습니다. 노조위원장도 건강을 회복하고 들렀습니다. 모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엘리와 정수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카페 문을 닫고 엘리는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총과 칼로 살았던 손이 이제는 커피잔과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을 보기는 어려운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엘리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우리를 지켜봐 주셔서,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정수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귀갓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10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빗속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와 함께 한강의 아침은 계속됩니다. 라면에 김이 올라가고 노을이 지고 또 해가 뜹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기다리고 함께 걷습니다. 그것이 라 솜브라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것.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